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입니다. 이 책이 신화, 거짓말, 또 유토피아를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삶과 현실을 규정하는지 탐구하는 굉장히 야심찬 책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부 익숙한 세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본질이 대체 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파트죠. 다음 시간에는 2부 모험으로의 부름을 이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하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일화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동료 작가들이랑 점심을 먹다가 단 6단어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10달러 내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요. 그가 냅킨에 썼다는 6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의 설렘, 또 예상치 못한 비극, 그리고 그 남겨진 슬픔까지 한 편의 소설이 그냥 저절로 완성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의미의 공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저 6단어 사이에 그 텅 빈 공간을 우리는 상상력, 그러니까 이야기로 채워넣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문학적 감수성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기 위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존 기술이라고 이 책은 말해요. 생존 기술이요? 잠깐만요. 이야기가 없으면 생존을 못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건 좀 너무 과감한 주장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단 1%도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죠. 왜일까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흘러갈 거고 나는 내 역할을 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올 테니 우산을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현재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형태의 이야기인 거죠. 와,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 불확실성에 압도돼서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올 겁니다. 우리 행동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거대한 목표도 마찬가지겠군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달에 가는 것처럼 당시에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였던 일들도 결국 저기에 가보고 싶다는 아주 원초적인 동경,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술 설계도나 예산안이 아니라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존재다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수십만 명의 사람과 천문학적인 자원을 움직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책에서는 그 힘을 동경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야기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 간절한 동경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이처럼 이야기는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변화시키면서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야기를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영혼의 호흡이요? 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야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니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근데 숨을 쉰다고 해서 항상 신선한 공기만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독가스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야기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책이 파고드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양날의 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공동체를 만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나와 조금 다른 존재를 적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저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결국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한 나누어진 우리 이야기들의 총합인 셈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그 말이 더 와됐네요. 페이스북, 틱톡, 넷플릭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교양이나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을 놓고 싸우는 거대한 산업이 됐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들이 내러티브라는 조금 더 분석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내러티브요? 네, 모든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줄거리 안에 마치 그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더 작고 근본적인 단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아, 이 내러티브는 이야기의 핵심에 숨어 있는 잠재의식적인 메시지,
일종의 문화 유전자 같은 겁니다. 문화 유전자요? 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야기 전체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는 설계도 같은 거죠. 숨겨진 메시지, 문화 유전자?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내러티브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책에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나요? 아주 강력하고 피부에 와닿는 예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자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내러티브입니다. 그거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내러티브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개인의 노력을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오롯이 그 사람 몫으로 돌리면서 사실은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소름 돋네요. 요즘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갓생이라든지 노력하면 다 된다는 식의 그런 자기계발 서사들이 바로 그 내러티브의 현대판 버전이군요. 정확합니다. 네가 불행한 건 시스템 탓이 아니라 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입하는 거네요.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시는 훨씬 더 오래되고 거대한 내러티브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구절이요? 이 책의 저자들은 이 내러티브가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보다 우월하고 지구의 자원은 인간을 위해 무한정 존재한다는 위험한 믿음을 낳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수천 년에 걸쳐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같은 실존적 위기를 초래한 거죠. 와, 가장 오래되고 위험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그 정복이라는 내러티브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주되어 온 것 같네요. 뭐 식민주의 시대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산업 시대에는 자연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지금은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말이죠. 그 뿌리가 수천 년 전 한문정이었다니. 맞습니다. 인종차별, 파시즘, 여성 혐오 같은 다른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들도 다 비슷한 구조를 가져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 대 저들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매혹적인 구도로 설명하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네네. 이런 내러티브들은 마치 문화적 유전자, 밈처럼 세대를 거쳐서 대물림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은밀하게 조종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내러티브에 대해 듣고 있으니까 좀 압도되는 느낌이 드네요. 기후위기나 신자유주의 같은 거대한 담론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책은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설명하나요? 우리가 이 거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꼭두각시 같은 존재는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 이야기의 논리가 우리의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면까지요. 네. 오늘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 즉 자아는 사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끊임없이 들려주는 다소 일관성 있는 스토리에 가깝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서사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 정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건가요? 제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대본 같은 거라는 말인가요? 네네. 생각해보면 5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제 인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처럼요. 그게 바로 제가 저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수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작가이자 주인공인 셈이죠.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취사 선택해서 현재의 나를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듭니다. 아,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어. 나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사랑을 믿지 못해 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우리의 미래 행동을 예언하고 제약하기도 하죠.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네요. 만약 나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쓸 수도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바로 거기에 변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의 형식과 내용, 그 속에 숨겨진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그걸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모든 영웅의 여정이 그렇듯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이야기부터 바꿔야 하고 그 시작은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점검하는 것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이 책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이야기 비평을 해나가겠다고 제시하나요? 저자들은 앞으로 이 책을 통해 3단계에 걸쳐 이야기를 분석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영웅의 여정으로 보고 그 서사를 비평하려는 시도죠. 흥미롭네요. 그 세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강력하고 생존에 필수적이었는지를 추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자아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어떤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파헤칩니다. 네. 둘째는 서구 문명을 지배해온 특정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그렇다면 어떤 내러티브가 더 진실하고 건강하며 더 나은 미래, 즉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적인 이야기를 모색하겠다는 거군요. 거대한 포부를 가진 책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오늘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의 일부를 통해 이야기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 방식이자 정체성이며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만들어가는 운영체제와 같다는 것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살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양면성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즉 나 자신조차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통찰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안의 내러티브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네요. 현재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당연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능력이나 혹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